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해법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지금까지 살펴본 책들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책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과학적 탐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라는 그런 구성이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 어떻게 조화로운 삶을 복원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의 책들. 그래서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그다음에 뭐 고립의 시대, 뭐 기타 등등의 책들이 떠올랐고요. 무엇보다 이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은 한번 더불어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의 후반부의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는 부분들과 관련돼서 또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 출산율이 굉장히 이제 낮아지고 있죠. 2020년 기준으로 0.84. 그래서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제 이 민족이 생존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출산율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해서도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생한 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두 개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인구 감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다른 하나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뭐 이민청을 신설한다던가 이런 논의들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가 2019년에 거의 피크를 쳤는데요. 250만 정도였다가 2020년, 2021년 다시 200만 밑으로 잠깐 떨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었고 다시 2022년에는 이제 외국인 비율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250만 명이었을 때가 우리나라 총 인구의 약 4.9% 정도 된다고 하고요. OECD 기준으로 이제 총 인구의 5% 이상 외국인이 차지를 하면은 그 나라는 다민족 국가로 이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정착하는 외국인들의 비율보다는 단기적으로 와서 일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외국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이제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민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 동아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뭐 그 이민자들의 문화와 언어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는 그런 다문화주의라고 그런 거를 이제 칭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아주의는 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지 이민자로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다문화주의를 선택했던 나라들도 조금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사회적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동아주의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런 외국인들, 이민자들과 같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설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책을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브라이언 헤어는 듀크 대학교 진화인류학, 심리학, 신경과학과 교수다. 1976년생이니까 굉장히 젊은 교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인지신경과학센터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개, 늑대, 보노보, 침팬지, 사람을 포함하여 10여 종의 동물을 연구를 했다. 그리고 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우리는 왜 증오하는가에 참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동물에 대한 연구와를 다시 이제 우리의 어떤
사회적 어떤 현상들에 대한 연구와 연결시키는 그런 커리어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책을 어떻게 집필을 했는가, 어떤 의도로 집필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다정함이 어떻게 인류의 진화에 유리한 전략이 되었는지를 밝히고 또 우리의 친구가 아닌 이들에게는 잔인해지는 능력에 대해서도 탐구할 것이다. 우리의 이 이중적 본성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전 세계의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할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는 마음 이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타인과 협력하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마음 이론 능력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론 능력이라.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으로 대체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읽으면 좀 잘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은 사람 아기가 가진 마음 이론 능력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 즉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즉 협력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소통 능력은 있으면서도 협력적이지는 않은 그런 동물도 있죠. 예를 들어서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성 같은 것이 결여된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협력적 의사소통에 특화된 인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가축화의 산물이다. 라고 이제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협력적 의사소통 기술이 가축화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 혹은 남의 마음을 읽는 능력 혹은 친화력의 상승 이런 것들은 다 가축화된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도 친화력을 보여주고 친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게 이런 능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도 가축화된 동물이 아니겠느냐 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축화된 사람의 뇌라면 우리 종 안에서 독특한 유형의 친화력이 진화함으로써 뭐 등등 가능해졌다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가능해진 것들 이런 것들이 가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자기 가축화 가설이 옳다면 우리 종이 번성한 것은 우리가 똑똑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친화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가축화의 근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 남은 가축화의 흔적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친화력이 인간을 최강의 종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친화력은 가축화의 산물일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축화되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가축화된 동물은 행동과 모습이 바뀌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화석들을 보면 그러한 변화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인간이 가축화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고 인간이 가축화된 것과 다시 인간이 다정하고 친화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또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좀 섬뜩하죠. 침팬지의 눈을 보면은 이 흰자와 검은 자의 구별이 잘 되지가 않죠. 근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 구별이 잘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잘 되는 눈을 통해서 사실은 의사소통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침팬지나 이런 유인원의 눈을 보면은 잘 구별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신경 능선세포의 발달과 그 이동을 제어하는 이 세포의 이동을 제어하는 사서 유전자의 변화를 통해서도 이제 친화력 선택의 부산물로 일련의 형질이 나타났다는
한다는 사실을 이제 보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벨라예프가 이끈 연구팀은 다른 인지기능이나 생리적 혹은 형태적 특성은 배제하고 사람과의 친화력 여부만으로 여우를 선택했다. 그 결과 짧고 동그랗게 말린 꼬리, 짧은 주둥이와 작은 이를 가진 여우들이 이제 그 관찰 결과 이제 보여진 거죠. 그런 여우들이 또 세로토닌 분비 수치가 상승하고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런 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랭엄과 유전학자 애덤 윌킨스는 친화력과 포유류의 가축화 징후를 구성하는 형질 모음의 연관성을 연구하면서 발달에서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는 신경능선세포에 특별히 흥미를 갖게 됐다. 그래서 이 신경능선세포는 가축화 징후와 관련된 많은 형질을 발달시킨다. 가축화의 중심 특성은 두려움과 공격성 감소이며 이 신경능선세포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부신수질 발달에 관여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기 집단 내 사람들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그런 미덕을 갖고 있죠. 그런데 집단 외 사람들에게는 집단 바깥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잔인하고 전쟁으로 쳐들어가기도 하고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이런 최악의 본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생물학적 기원을 좀 찾아보는 거죠. 인간은 아기 때 집단 내 타인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었던 마음 이론 능력이 처음 활성화되는 시기와도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사람 자기 가축화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집단 내 타인을 만날 경우에도 옥시토신이 그들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느끼게 도와준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갔을 때, 미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한국인을 발견했을 때 그들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옥시토신의 작용일 수가 있는 거죠. 이 낯선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능력은 계속해서 향상되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사람의 폭력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감소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자기 가축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자기 가축화 가설은 우리 종이 지닌 최고의 미덕과 강점을 잘 설명해준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된 최악의 본성도 설명해 주는가? 개와 보노보는 친화력을 강화했지만 두 종 모두 자신의 가족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성을 발달시켰다. 그래서 뭐 이제 사냥개나 뭐 이런 개들, 뭐 조그만 말티즈 같은 개들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경계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옥시토신은 엄마가 아기를 분만할 때 흘러넘치기도 하지만 누군가 자기 아기를 위협한다고 느낄 때 분노를 솟구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동물 중에서 엄마 개, 엄마 곰들 이렇게 건들면 큰일 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집단 내에서는 유대감을 일으키는 옥시토신, 반면에 집단 외 사람에게는 공격성을 보여주는 옥시토신, 이 연관성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 강렬하게 사랑하게 된 이들이 위협을 받을 때 사람은 더 큰 폭력성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는 집단 정체성을 토대로 타인을 판단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을 향한 사랑이 정체성이 다른 타인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공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렇다면 집단 내 사람과 집단 외의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분열, 사회적 분열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폭력적으로 대하고 남을 정복하고 그런 것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백신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도출이 되죠. 근데 여러 가지 사회 심리학이라던가 여러 학문들의 연구 결과의 토대로 살펴보면은 비인간화 백신이 실로 존재하고 그 백신이 실로 효험이 있다. 사회학자 세뮤얼 올리너는 연구를 했는데요. 유대인을 구출한 사람들 수백 명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그들 모두가 전쟁 전에
유대인 이웃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와 친하게 지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학자들은 집단 간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접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실 전쟁을 치르면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백인들이 흑인들 전우들과 같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후에도 어떤 집단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포용적인 자세를 갖게 됐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인종 간 접촉을 많이 했던 학생들은 인종 간 교류를 더 편하게 느끼고 다인종 커플의 관용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는 인종 간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람직한 공간이다. 그리고 평화 시위의 성공률이 2배도 높고 폭력적 국가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4배가 더 높다. 폭력 시위보다는 평화 시위로 성공했을 때 민주적 체제가 수립되어서 다시 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경향이 더 높았다. 뭐 사실 논리적으로도 도출이 되죠. 평화적으로 했을 때 너와 나의 분리감은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폭력적으로 누구를 때린다던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서 그룹이 이제 심각하게 나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시위의 효과는 줄어들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군대, 학교 뭐 등등 다 마찬가지 해법인 거죠. 서로 교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인터넷 세상으로 가면서 사실 고립된 세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갈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나고 교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야죠. 서로 뭐 지향하는 바는 다를 수는 있더라도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극단적인 정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22년 만에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서 축구 경기를 하기로 했던 것들, 뭐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들을 인정하고 시위들도 모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옹호하더라도 단 평화 시위여야 한다. 어떤 집단이 되었건 무장한 자들의 시위는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타인을 비인간화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저자는 사실은 트럼프 같은 지도자를 이제 타겟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시점에 이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도 인간애를 실천할 것을 주장하는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도시의 모습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서로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요새 뭐 많이 나오는 공동체를 복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례로서 모범 사례로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제 바르셀로나라는 스페인 도시죠. 이 도시에는 사실 블록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의 외곽 쪽에 건물들이 세워져 있고요. 그 안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확보한다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바르셀로나 도시 계획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큰 블록들을 9개를 다시 묶어가지고 슈퍼 블록으로 만들고 그 안에는 자동차들이 어떤 거주자들의 자동차 말고는 외부의 자동차들은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뭐 119라던가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서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게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접촉을 늘리고 접촉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설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뭐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 외국인들이 정착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조화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논의들을 지금 시작을 해야지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책을 약간 좀 늦게 읽었습니다만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화제가 되고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